모스크바 상공에서 강렬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공중에서 빠르게 날아오던 드론을 러시아의 방공망이 격추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비롯한 다수의 도시에 공습을 감행한 것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된 이래 대규모의 드론이 모스크바 상공으로 날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이외에도 러시아의 최서북단 도시로 알려진 무르만스크도 드론으로 타격하여 해당 지역의 공항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두고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이 모스크바에서 최소 8에서 10대의 드론을 격추하였고 브리안스크에서 23대, 벨고로드에서 6대, 칼루가에서 3대, 쿠르스크에서 2대의 드론을 각각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대해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두고 디펜스 루마니아는 모스크바가 가장 큰 드론 공격 중 하나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앞으로도 모스크바가 계속해서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인데요. 비록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아니지만 드론이 러시아의 심장 한복판까지 날아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러시아군에게 주는 심리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키이우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750km, 무르만스크까지는 약 1660km의 거리를 자랑합니다. 이 엄청난 거리를 드론이 넘나들어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토 후방에서 안심하고 있던 푸틴과 지휘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대규모 폭격 전략이 처음 등장한 이후 전쟁이란 최전방의 교전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후방 폭격의 전술이 드론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의 에이테킴스와 영국의 스톰섀도는 러시아 본토 타격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보다 강력한 반격을 날리기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태도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타격 소식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타격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직접 공격한 드론 이외에도 다수의 드론이 여러 전선에서 러시아의 포병, 장갑차, 방공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아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네메시스 드론은 야간에도 러시아군의 장비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을 살펴보면 빠르게 기동하는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을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공중에서 추적합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야간 투시 장비를 이용하여 선명하게 적의 기갑 차량을 확인한 드론은 곧바로 대전차 미사일을 투하하여 그대로 러시아군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뒤이어 풀숲에 숨어있는 러시아군의 전차도 드론에게 발각되고 대전차 미사일로 파괴되는데요.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야간의 풀숲에 은폐한 적 전차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앞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파괴되기 바쁩니다. 만약 육안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한 후 대전차 무기를 활용하여 제압하려 했다면 다수의 병력이 피해를 당하거나 숨어있는 러시아군의 전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었을지도 모를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주야간에 상관없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네메시스 드론을 두고 전설 속에 등장하는 마녀를 뜻하는 바바야가라는 별칭까지 붙이며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러시아군의 군사 장비를 파괴하는데 네메시스 드론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군사 장비 손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8월에만 이미 6대가 넘는 미그 31K를 손실한 것인데요. 미그 31K는 일반적인 미그 31 전투기와 달리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그 31K의 전략적 가치는 다른 전투기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킨잘 미사일은 푸틴이 최고라고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 있었던 키이우 공격 당시에도 최소 3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번 8월에만 6대의 미그 31K가 파괴되면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은 한동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운용할 수 있는 미그 31K의 수량이 24대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5%의 손실률을 기록한 것인데, 다수의 드론으로 주요 공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이 적중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군사작전에서만 활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상당한 러시아 병사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구해주는 인도적인 상황까지 만들어낸 것인데요. 부상을 입고 숲속에 고립된 러시아 병사를 향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음료수를 던져주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은 해당 병사에게 퇴로까지 안내해주는 등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는 활공폭탄을 활용한 공습작전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AASM 해머 활공 유도 폭탄을 투하하여 쿠르스크주에 위치한 러시아군 통제소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ASM은 프랑스가 개발한 유도 폭탄으로 250kg급의 기본형 이외에도 125kg, 500kg, 1000kg 등 다양한 중량의 폭탄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수백 발의 AASM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줬지만 구소련제 전투기와 체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공격을 통해 전투기와 폭탄의 체계 통합이 성공했으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금까지 러시아의 활공폭탄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우크라이나군이 동일한 방식의 무기체계로 러시아군의 지휘소를 타격했다는 점은 러시아군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까지 올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다수의 활공폭탄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본토를 타격해왔고,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주에만 러시아가 750발 이상의 활공폭탄을 사용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러시아의 활공폭탄 공격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위기에 내몰렸는데,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동일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타격하는 전술을 사용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속해서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다수의 전폭기가 러시아를 향한 활공폭탄 투하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쿠르스크 일대에서 더욱 수세에 몰릴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행보에 푸틴이 내놓은 대응 전략은 체첸 공화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요 지역을 타격하는 순간에 푸틴은 체첸 공화국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푸틴이 체첸을 방문한 것은 무려 13년 만의 일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파병을 앞둔 체첸 병력을 격려하고 자신의 측근인 람잔 카디로프 체첸 수장의 충성심을 더욱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체첸을 방문하였습니다. 푸틴은 파병을 앞둔 지원병을 두고 덕분에 러시아가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덧붙였는데요. 사기를 끌어올린 지원병을 전선에 투입하여 징집병 철수에 대한 러시아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정치적 행보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체첸 지원병을 파견한 공로로 러시아 연방 영웅 칭호를 받은 압티 알라우디노프 소장은 러시아 전선으로 투입되는 병력을 두고 조국과 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세뇌에 가까운 발언을 더하며 푸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러시아는 동부 전선의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일대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군과 달리 동부 전선을 공략하는 러시아군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추가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도네츠크 일대에서 점령지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으며 니우요크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며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니우요크에서 토레츠크 시내까지는 겨우 10km 미만에 가까운 거리인데, 토레츠크 후방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과 식량 보급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도네츠크 일대를 사수하려는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토레츠크 일대는 보급을 위한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철도망까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공세를 위한 보급로를 확보할 수 있어 도네츠크 일대의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더욱 열세에 몰릴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도네츠크 방어의 주요 거점이자 물류 허브로 평가를 받는 포크로우스크에 대한 공세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포크로우스크와 토레츠크의 방어 상황이 어렵다며 열세임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쿠르스크 공세와 모스크바 타격을 통해 새로운 전황을 형성하려던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부 전선 사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도네츠크 전선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설령 쿠르스크에서 다수의 점령 지역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동부 전선에서의 방어선이 뒤로 밀려난다면 그것은 전략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겐 쿠르스크 공세에 못지않게 동부 전선의 방어선 유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를 사수하고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 반격의 활로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3일 유럽 탄약 공장 영상입니다. 7월 29일 독일 라인메탈은 헝가리 바르팔로타에 있는 탄약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원래 이 공장은 헝가리 잘레에게르세그에서 제작된 부품을 공급받아 KF-41 링스보병 전투 차량용 30mm 탄약을 생산해왔는데요. 라인메탈은 생산 설비 개보수를 통해 30mm 탄약뿐 아니라 주력 전차용 포탄을 생산, 이를 헝가리 방위군을 포함 나토군 전체에 보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탄약 공장 인수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키이우 탄약 공장 건설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라인메탈 측은 빠르면 8월 중 공사가 시작될 것이며 2년 안에 공장을 완성해 2027년이면 탄약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라인메탈은 기술 장비와 교육 인력을 투입, 합작 투자 형식으로 공장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작 회사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라인메탈은 지속적인 공장 인프라 확장을 통해 장기전의 가능성이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유럽, 북유럽 시장 전체에 대한 시장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공장은 나토 표준 155mm 탄약을 연간 6자리 규모로 생산할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즉 매년 최대 100만 발에 가까운 155mm 포탄이 이곳에서 생산돼 유럽 전역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독일의 전방위적인 투자 확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탄 가격의 상승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방산의 유럽 선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여파로 현재 유럽에서는 155mm의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수직 상승한 상태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2,000 정도였던 포탄 가격이 현재는 $1만, 한화 약 1,400만 원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최소 4배에서 5배까지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산 152mm 포탄 역시 낡고 불량률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러시아는 개당 약 $600의 높은 가격에도 모조리 쓸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포탄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나토군이 주로 사용하는 155mm 포탄의 경우 기존 보유량을 포함 대량 공급이 가능한 국가는 자유진영 국가 중 오직 대한민국뿐이란 사실입니다. 나토는 155mm 포탄 확보를 위해 유럽 전역의 방산업체에 다량의 155mm 생산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긴급 상황임을 강조하며 방산업체들의 생산 설비 투자를 독려했지만 유럽은 물론 155mm 포탄 기준 월간 생산량이 15,000개 수준인 미국의 생산 역량을 고려하면 이 정도 물량을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우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세계방산의 주류 무대로 발돋움하고 싶어 하던 일본은 이 기회를 발판 삼기로 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이 미국과 탄약 공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일본의 탄약 생산 능력으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의 포탄을 공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탄약 비축분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155mm 포탄의 재고는 약 25만 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탄약 생산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일본 방산업체들이 정부의 증산 요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산 포탄을 수입하려던 영국이 결국 포기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영국 정부는 대량의 포탄 생산을 결정했고 일본의 방산기업에 라이센스를 주고 하청을 맡기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생산을 맡은 일본 방산업체 고마스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고마스가 시제품으로 생산한 155mm 포탄을 영국 관계자들이 검토해본 결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애초 예정했던 물량을 일본의 생산 능력으로 소화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계획 자체가 전면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 방산업체의 형편없는 수준만 전 세계에 공개되고 말았는데요. 작년부터 유럽방위청은 유럽의 포탄 생산량을 올해까지 연간 140만 발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작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에 최소 100만 발의 포탄을 지원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 우크라이나가 받은 포탄은 50여만 발에 그쳤고 포탄의 생산을 담당한 현장의 방산업체는 EU 지도자들의 정책 지속성과 예산 투자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만이 공경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포탄이 유럽 모든 국가의 양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EU는 유럽 이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2조 6천억 원 규모 포탄 80만 발에 달하는 구매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이를 감당할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체코와 같은 국가는 아프리카의 남아공에서 수십만 발 이상의 포탄을 들여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라인메탈의 포탄 전문 생산자 회사인 RDM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RDM은 대량 생산보다는 시험 생산과 시제품 테스트에 특화된 회사로 체코의 수요를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남아공을 통해 중국산 저질 포탄을 싼값에 우회 수입하려던 체코의 꼼수가 아니었냐는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서방 사회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이만한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러나 전차 왕국 독일, 지상전 최강자 독일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탄 시장은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시장 선점 효과가 매우 큰데요. 특히 포탄 시장을 먼저 공략해야 전차와 장갑차 판매가 용이하다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 때문에 독일은 무리를 해서라도 해외 탄약 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인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이 인수한 헝가리 공장만 보더라도 지속적인 공장 확장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장의 부지 규모를 150헥타르 약 46만 평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축구장 200개, 여의도 절반 정도 크기의 초거대 규모의 탄약 공장을 확보함으로써 유럽에 진출한 한국 방산기업의 콧대를 꺾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라인메탈 대변인에 따르면 이 공장의 초기 생산부는 헝가리 방위군이 사용할 용도에 집중할 것이며 추후엔 고폭탄 및 운동에너지 시간융합 탄약 등 다양한 유형까지 생산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라인메탈의 7월 30일자 보도자료에는 120mm 장갑관통, 피난정형 폐기형 사보, DM88 및 DM98 120mm 연습탄, 장거리 H 120mm 전차용 포탄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155mm 포병탄, 155mm 속도 양상 장거리 포병 투사체 및 장약까지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대표적인 탄약업체 풍산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건설될 라인메탈의 우크라이나 공장에선 M72 장약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27.5km에 달하는 155mm 스마트 유도 탄약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한국산 포탄의 진입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 측에 포탄 생산을 위한 현지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전문 포탄 기업은 아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한화는 BAE 시스템즈 외에도 영국 방산기업 바콕과도 MOU를 체결, 유럽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한화의 주된 사업 분야인 자주포 수출을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포탄 기술은 현재 미국을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럽의 군산 뉴스를 다루는 채널 유러피안 디펜스 리뷰지는 지난 아덱스 2023의 리뷰 기사를 통해 탄약 분야 챔피언 풍산의 기술 역량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2008년 국내 방위산업체로는 처음으로 방산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풍산은 양과질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경주 안강공장과 부산공장 두 곳에서 5.56mm 소총탄부터 227mm 다연장 로켓탄의 탄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협업하여 활공유도포탄 GGAM을 개발하고 있어 그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내고 있는데요. 전술했듯 폴란드 등 동맹국의 현지 공장 건설을 요청해옴에 따라 정부와 풍산 역시 긍정적인 해답을 보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산 파일을 빼앗긴 유럽의 방역이 매서운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의 방산거인들과 치열한 경쟁 중인 대한민국 방산기업의 선전을 위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1월 23일 미국 포탄 부족 영상입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방위산업전략 통칭 NDIS를 살펴보면 미국 수뇌부 역시 자국의 전통적인 국방산업 기반이 지난 수십 년간 매우 축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소련과 러시아를 대신해 미국의 대항마로 급성장한 중국의 산업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더욱 부각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사건들, 예컨대 코로나19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은 미국의 국내 제조업 및 국제 공급망에 심각한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국방비에 1,000조 원을 넘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절대 혼자서 경제적 국제적 안보를 지켜낼 수 없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NDIS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대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군수물자 생산 역량 부족이 비단 미국의 골칫거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은 아예 절망적인 수준인데요. 오죽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포탄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재 유럽의 탄약류 가격은 최저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올랐는데요. 일례로 스웨덴 국방부 참모총장인 마이클 클레이레슨 중장은 자국 공영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유럽에 걸친 탄약 부족 현상을 실감한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비축분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앞다퉈 포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포탄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155mm 자주포 아처의 포탄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보다 8배 이상 비싸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유럽 각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고만고만하다 보니 가격만 치솟을 뿐 정작 중요한 포탄 수급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심지어 독일조차도 길어야 이틀이면 비축한 탄약이 전부 동나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수물자 제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중국은 탄약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거듭하면서 미국보다 5에서 6배 이상의 포탄 생산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였던 2022년 약 3,250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4만 발이 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숫자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첨단 미사일 위주로 전술을 구성했고 반면 대규모 포격전은 등한시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식 전쟁으로 명명된 국지적 저강도 분쟁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런 미국식 전쟁을 미래전에 완성된 형태로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재래식 전면전에서는 아직 포병이 전쟁의 신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최소한 대규모 포격전만큼은 여전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형태라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난다 긴다 하는 나라들이 포탄 부족에 허덕이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고작 1년 만에 포탄 생산 역량을 한 달만 4,000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역시 미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2022에서 2023년에만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심지어 미국은 여기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2028년까지 월 최대 8만 4천 발 생산까지 역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포탄 생산 역량 확장은 정말 빠르고 엄청난 계획이지만 최소 4년은 더 지나야 지금의 6배 물량의 포탄을 생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 순간 미국의 6배에 달하는 포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미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의 공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의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는 아예 새로운 탄약 공장을 추가 건설해야 할 처지입니다. 자칫하면 미국이 준비되기도 전에 양안 전쟁이 시작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책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량은 극비인 관계로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한데요. 과거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 현상에 대해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41일 이내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달에 최소 24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해야 가능한 수치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 평균 9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는데 미국은 이 수요의 10% 정도만 겨우 공급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워싱턴 포스트의 추적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포탄이 유럽 전체가 지원한 것보다 많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50%인 4만 5천 발 이상은 대한민국 포탄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괜히 대한민국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게 아닌데요. 전시 상황에 맞춰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독보적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현재 연간 1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대한민국에 건설 요청한 상태인데요. 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의 방산 5대 강국 중 하나로 언급되는 스페인에도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공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유럽 곳곳에 이미 탄약 공급망을 구축한 나라인 덕에 대한민국 포탄이 유럽에 주입되는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현재 세계는 전쟁의 화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불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와 전면에 나선다면 게임의 판도는 뒤바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 평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포탄은 이를 위한 가장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